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호텔의 지하 주차장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어둠이 깔려 있었다. 차갑고 인공적인 조명만이 띄엄띄엄 늘어선 최고급 세단들의 매끄러운 차체를 비추며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해온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도진은 자신의 맞춤 정장 재킷을 거칠게 벗어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할 나위 없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룹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명분 아래 강요된 정략결혼 자리에 나가는 대신 그는 자신의 운전기사와 옷을 바꿔 입는 기상천외한 탈출극을 감행하고 있었다. 도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정한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영락없는 수행비서의 모습이었고 그 완벽한 위장은 그에게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의 가죽질감을 손끝으로 느꼈다. 평소라면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거나 태블릿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의지대로 핸들을 꺾고 싶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룹 내의 권력 다툼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견제, 그리고 이제는 결혼마저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집안 어른들의 탐욕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오늘 예정된 맞선 상대인 한서연이라는 여자 역시 그 탐욕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일 것이 뻔했다. 도진은 시동 버튼을 눌렀고 1-2기통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나며 묵직한 진동이 전신으로 전해져 왔다. 이제 엑셀러레이터만 밟으면 이 지긋지긋한 호텔을 빠져나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뒷좌석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거칠게 차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도진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들이닥친 불청객은 숨을 헐떡이며 뒷좌석 깊숙이 몸을 숨겼다. 룸미러를 통해 확인한 그 인형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불안한 눈빛을 한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중요한 서류 봉투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다. 여자는 창밖을 두려운 눈초리로 살피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도진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당장 출발하라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압감과 절박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도진은 황당함에 미간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를 죽여 다시 한번 출발을 재촉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듣는 위치가 아님을 밝히고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운전기사 복장을 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곧 탈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게다가 여자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처럼 보였다.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무정이를 들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살기등등했고 허리춤에는 둔탁해 보이는 무언가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도진의 차 쪽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무리는 일제히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뒷좌석의 여자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고 도진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어를 변속하고 과감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육중한 세단이 타이어 마찰음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앞으로 튀어나갔다. 갑작스러운 가속에 여자의 몸이 뒤로 쏠렸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주차장 기둥 사이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차는 이미 출구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도진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일탈의 짜릿함이기도 했다.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하자 눈부신 햇살이 차창을 뚫고 들어왔다. 도진은 주변의 교통 흐름을 살피며 속도를 조절했고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그들을 쫓던 사내들은 주차장에 고립된 듯 보였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뒷좌석의 여자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야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짐짓 운전기사다운 정중하면서도 딱딱한 말투로 목적지를 물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단이 느껴졌다. 도진은 룸미러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 순간 도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룸미러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그가 오늘 아침 비서실장이 건네준 태블릿 화면 속에서 지겹도록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한서연, 법무법인 가온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오늘 그가 바람맞히려고 했던 정략결혼 상대가 바로 제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자신은 그녀를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변장하고 도망치려 했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를 태우고 도망치게 된 꼴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보았던 냉철하고 도도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재벌가의 여식이나 다름없는 그녀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한서연은 앞좌석의 기사가 자신을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꼈는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짐짓 태연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꺼내며 이 정도면 무례에 대한 보상이 되겠냐고 물었다. 도진은 그녀의 행동에 기가 찼다. 사람을 택시기사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전형적인 재벌가의 모습이라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다. 지금 정체를 밝히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녀를 쫓던 사내들의 정체와 그녀가 쥐고 있는 서류 봉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의무감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룸미러를 통해 뒤쪽을 주시하던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검은색 밴 2대가 난폭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호텔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무리와 한패임이 분명했다. 그들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아니었다. 차량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틈을 주지 않고 도진의 차를 포위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 역시 뒤따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비명을 삼켰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창백해졌고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것 같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서연에게 안전벨트를 꽉 매라고 짧게 경고했다. 도진은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며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체가 튀어나갔고 순식간에 앞서가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뒤따라오던 밴들도 속도를 높여 추격해왔지만 도진의 운전 실력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복잡한 도심의 교통 흐름을 마치 체스판을 읽듯 파악하며 차선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차체는 흐트러짐 없이 균형을 유지했고 서연은 공포 속에서도 기사의 놀라운 운전 솜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진은 단순한 고용된 운전기사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로지 이 추격전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차량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변을 질주했다. 추격자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위협적으로 차체를 들이밀었다. 그들은 사고를 유발해서라도 차를 세우려는 듯 위험한 주행을 서슴지 않았다. 도지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옆 차선에서 밀고 들어오는 벤을 확인하고는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다가 급가속하여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었다. 벤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도지는 고가 도로 진입로로 방향을 틀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도진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억눌려 있던 본성이 깨어나며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나고 있었다. 서연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앞좌석의 남자를 주시했다. 평범한 운전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대담한 태도였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유니폼은 호텔 소속이나 일반 택시기사의 것이 아닌 최고급 사택의 전속기사들이 입는 것과 흡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엉겁결에 올라탄 이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남자가 과연 누구인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그가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만 더 빨리 가줄 수 없냐고 물었고, 도지는 말없이 속도계의 바늘을 꺾었다. 도지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터널로 진입했다. 터널 안의 주황색 조명이 차 안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터널 안은 울림이 심해 엔진 소리가 더욱 웅장하게 들렸다. 도지는 백미러를 통해 추격 차량들이 터널 입구에서 잠시 주춤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터널을 빠져나가면 여러 갈래로 길이 나뉘기 때문에 따돌리기가 한결 수월할 터였다. 그는 서연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단순히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정확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특정 주소를 댔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한 안전 가옥이었다. 도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며 경로를 수정했다. 그녀가 말한 곳은 해운그룹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부지 근처였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묘했다. 서연이 가진 서류와 그녀를 쫓는 무리, 그리고 그녀가 향하려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해운그룹과 얽혀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도지는 자신이 단순히 공영에 처한 여자를 돕는 것을 넘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핸들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싶은 욕망이 그를 더욱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의 눈을 하고 있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도지는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좁은 샛길로 차를 몰았다. 예상대로 추격자들은 직진 방향으로 질주하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도지는 숲길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속도를 늦췄다. 긴박했던 추격전이 일단락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돌아오고 있었다. 도지는 룸미러를 통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고마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차량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외부와 차단된 듯한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도지는 이제야 그녀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운전기사라는 설정을 잊지 말아야 했다. 그는 깍듯한 말투로 괜찮으신지 물으며
물을 건네는 신용을 했다. 서연은 그의 배려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녀는 도진을 향해 운전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칭찬하며 혹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도진은 그저 오래 운전했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숲길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낡지만 관리가 잘 된 별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이 말한 목적지였다. 주위에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려왔다. 도진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정적이 찾아오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더욱 짙어졌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기 전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도진에게 건넸다. 한서연이라는 이름과 직함이 선명하게 박힌 명함이었다. 그녀는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다. 도진은 명함을 받아들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자신이 피하려 했던 맞선 상대에게 도움을 제안받는 상황이라니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서연이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찰나 도진의 시선이 별장 입구 쪽에 머물렀다. 닫혀 있어야 할 별장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고 문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도진의 감각이 다시금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곳은 안전 가옥이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가 선점하고 매복해 있는 함정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차에서 내리려 하고 있었다. 도진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내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선을 별장 쪽에서 떼지 않았다. 그 순간 별장 안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며 차 유리가 박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몸을 낮췄다. 함정이었다. 추격자들은 단순히 뒤따라오던 놈들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고 타이어가 흙바닥을 갈아엎으며 차가 후진했다. 또다시 총알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알력 다툼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 밤은 아주 길어질 것 같았다. 총탄이 빗발치는 별장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나며 쏟아진 파편들이 차 안을 어지럽혔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강도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인 채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다. 지리들기통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고 육중한 세단이 굉음을 내며 뒤로 튀어나갔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긁으며 튀어오르는 돌들이 차체 하부를 요란하게 때렸다. 도진은 백미러 따위는 보지 않고 오로지 감각에 의존해 차를 뒤로 몰았고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차체를 180도 회전시키는 제이턴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했다. 원심력에 의해 한서연의 몸이 조수석 도어 쪽으로 쏠렸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손잡이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차체가 정면을 향해 바로 서자마자 도진은 지체 없이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꾸고 다시 가속했다. 별장 안에서 튀어나온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권총을 겨누며 달려나왔지만 이미 차는 그들의 사거리 밖으로 벗어나고 있었다.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들이 세워져 있던 벤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했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올 것이 분명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숲길을 미친 속도로 질주하면서 도진은 전조등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로지 달빛과 지형에 대한 기억만으로 운전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불빛이 곧 타겟이 되는 상황이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동공은 고양이처럼 확장되어 도로의 윤곽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리는 도진의 옆 얼굴을 응시했다. 깨진 유리 조각에 긁혔는지 그의 볼에는 가느다란 핏줄기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평범한 운전기사라면 지금쯤 공포에 질려 손을 떨거나 차를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마치 전장에 익숙한 베테랑 군인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굽이진 산길을 질주하는 그의 운전 실력은 고개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혼란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적어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숲길을 빠져나와 다시 포장도로에 진입하자 도진은 그제야 전조등을 켰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눈이 부셨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뒤쪽에서 강력한 하이빔이 차 안을 비췄다. 놈들이었다. 별장에서 출발한 2대의 밴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추격전과는 달리 도로의 법규나 다른 차량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중앙선을 침범하며 거리를 좁혀왔다. 도진은 룸미러를 통해 놈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선두 차량이 도진의 차 뒷범퍼를 들이받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접근했다. 충돌의 충격으로 차체가 휘청거렸지만 도진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미세하게 조향각을 조절하여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버텼다. 도진은 이대로 도주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대는 작정하고 달려드는 살인 청부업자들이었고 차량의 내구도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공격적인 방어 운전으로 태세를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 전방에 급격한 커브 구간이 나타나자 도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는 척했다. 뒤따라오던 밴 역시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바로 그 순간 도진은 브레이크를 짧고 강하게 밟으며 핸들을 꺾어 차를 안쪽 차선으로 바짝 붙였다. 관성을 이기지 못한 뒷차는 그대로 바깥쪽으로 밀려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요란한 불꽃을 튀겼다. 끔찍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첫 번째 추격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모습이 사이드 미러에 비쳤다. 나머지 한 대의 차량은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더욱 악착같이 따라붙었다. 도진은 혀를 찼다. 놈들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제 도심 외곽의 산업단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진은 복잡한 공장지대의 미로 같은 도로를 이용해 놈들을 따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좁은 골목길로 차를 급선회했다. 컨테이너 박스와 자재들이 쌓여있는 좁은 통로를 지나며 차체 옆면이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도진은 건물의 그림자를 이용해 차의 위치를 숨기며 지그재그로 이동했다. 뒤따라오던 밴은 갑작스러운 경로 변경에 당황한 듯 속도를 줄였고 도진은 그 틈을 타 폐쇄된 공장 건물 뒤편으로 차를 미끄러뜨리듯 정차시켰다. 시동을 끄자 주변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다. 멀리서 추격 차량의 엔진 소리가 윙윙거리며 맴돌다가 점차 멀어져 갔다. 그제야 도진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서 손을 떼었다. 긴장이 풀리자 어깨의 통증이 밀려왔다. 옆을 돌아보자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멍하니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하얗게 질린 채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다. 도진은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서 의구심으로,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서연은 물병을 내려놓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죠? 그녀의 질문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도진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운전을 잘하는 기사라고 둘러대기에는 방금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전에 스턴트맨 생활을 잠깐 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험한 꼴을 많이 봐서 이런 상황에 익숙할 뿐이라고 덧붙였지만 서연의 표정은 납득하지 못한 눈치였다. 그녀는 도진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쳐다보았다. 운전기사 월급으로는 평생을 모아도 사기 힘든 고가의 한정판 시계였다. 도진은 황급히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가렸지만 이미 그녀의 눈썰미를 피하기에는 늦은 뒤였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캐묻지 않았다. 지금은 서로의 비밀을 파헤치기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다행히 서류는 무사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다. 도진이 고개를 젓자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해운그룹 내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승계 작업이 담긴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해운건설의 최 상무죠.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최 상무는 자신의 아버지인 회장의 최측근이자 도진이 가장 경계하던 인물이었다. 서연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업 기밀이 아니라 도진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기도 했다. 도진은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다. 자신이 오늘 맞선 자리에 나가지 않고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만약 자신이 강도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만났다면 그녀는 결코 이 서류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녀는 자신을 그저 실력 좋은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경계를 푼 것이었다. 도진은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상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모르는 척하며 왜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맞장 굳혔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자책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다. 나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줘요. 보수는 원하는 만큼 주겠어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 같은 실력자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 속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제안이 흥미로웠다. 자신이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용되는 꼴이라니 아이러니했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내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내릴 지휘관이 한 명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도진의 차는 이미 뒷유리가 깨지고 차체 곳곳이 찌그러져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차를 타고 시내로 진입했다가는 경찰의 검문을 받거나 놈들의 눈에 쉽게 띌 것이 뻔했다. 도진은 차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차 안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지갑과 핸드폰이 있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차 안에 남겨두기로 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서연 역시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만 챙겼다. 그녀는 하이힐 굽을 부러뜨려 걷기 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도진은 내심 감탄했다.
그들은 어둠이 깔린 공장 지대를 걸어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에 젖은 몸을 식혔지만 긴장은 여전히 팽팽했다. 도준은 근처에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은신처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가족들도 모르게 마련해둔 오피스텔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이라면 당분간 몸을 숨기고 방역을 준비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그녀를 데려가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위험이 컸다. 도준은 고민 끝에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가기로 결정했다. 화려한 호텔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안전했고 무엇보다 운전기사라는 자신의 위장신분에 걸맞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큰길가로 나온 그들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기사는 흑투성이가 된 두 사람의 행색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도진이 미리 챙겨둔 현금을 보여주자 군말 없이 출발했다.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조금 전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추격전을 벌였던 동지애와 낯선 남녀 사이에 어색함이 공존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곁눈질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다. 최 상무가 움직였다는 것은 그룹 내의 권력 지형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도진은 이제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를 준비해야 했다. 택시가 도심의 유흥가 뒷골목에 멈춰 섰다. 넌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의 소음이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는 듯 했다. 도진과 서연은 낡은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섰다. 카운터에 무뚝뚝한 주인에게 현금을 건네고 열쇠를 받아든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가장 구석진 방으로 향했다. 좁고 눅눅한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스위트룸보다 절실한 피난처였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다리가 풀린 듯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고 도진은 창문을 가리고 밖을 살폈다. 오늘 밤은 무사히 넘겼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도진은 겉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서연에게 말했다. 우선 씻고 좀 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 도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이름이라도 알려줄래요.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명을 댈까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실명을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저 강기사라고 불러요 라고 짧게 답했다. 서연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도진은 바닥에 앉아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강기사라. 어쩌면 이 이름이 회장 강도진보다 더 마음에 들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모텔방의 낡은 커튼 틈새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먼지 낀 공기를 비추었다. 강도진은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지만 몸은 개운했다. 그는 익숙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몸을 일으켰고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서연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거뭇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서연은 도진이 일어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정식으로 경호 업무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제시한 금액은 파격적이었지만 도진의 관심을 끈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도진은 바닥에 앉은 채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재벌 3세인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다는 상황 자체가 희극이었지만 지금은 이 제안이 최선의 위장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다가 제안을 수락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경호 업무에 관한 한 모든 판단과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젯밤 도진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했고 눈앞에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간단한 계약을 마친 두 사람은 외출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어젯밤의 화려한 정장과 파티 드레스 차림으로는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기에 변장이 필수적이었다. 도진은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뭉치를 꺼내어 서연에게 건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비상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들은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해 눈에 띄지 않는 편한 옷들을 샀다. 도진은 펑퍼짐한 트레이닝복과 캡 모자를 눌렀었고 서연 역시 수수한 점퍼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화려함을 걷어낸 두 사람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연인이나 남매처럼 보였고 도진은 이런 소박한 일상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옷을 갈아입은 후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근처의 PC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 사이트를 검색했다. 예상대로 어젯밤의 사건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별장 화재 사고라는 짧은 단신만이 올라와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거짓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해운그룹의 홍보팀과 법무팀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지만 도진의 표정은 차분했다. 도진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머릿속으로 판을 읽고 있었다. 최 상무가 이토록 무리해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치명적이라는 반증이었다. 도진은 서연에게 그 비밀 장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물었다. 서연은 주변을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설명했다. 해운 건설이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뇌물 리스트, 그리고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 돈의 흐름은 결국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도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최 상무의 야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증거였다. 서연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사본일 뿐이며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는 아직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최 상무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서연을 끈질기게 쫓는 것이었다.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다. 도진은 즉시 그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물류 창고를 지목했다. 그녀에게 정보를 넘긴 내부 고발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다.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 뻔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진은 PC방을 나서며 서연에게 지금부터는 자신의 그림자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들은 렌터카 업체 대신 개인 간 차량 공유 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중고 소형차를 구했다. 낡은 차량이었지만 도진은 능숙하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도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지 물었다.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보여주는 헌신과 위험 감수가 지나쳤기 때문이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침묵했다. 그는 정의감 같은 거창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의 오만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것은 절반의 거짓말이자
절반의 진심이었다. 물류창고 단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폐업한 공장들이 즐비한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의 온상이 되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도진은 차를 멀찍이 세워두고 도보로 접근했다. 서연이 지목한 창고 주변에는 이미 수상한 차량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최 상무의 수하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서연을 참고 뒤편의 수풀 속에 숨기고 잠시 정차를 다녀오겠다고 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불안을 느꼈지만 도진의 단호한 눈빛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도진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창고의 구조와 적들의 배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에는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무언가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집기를 부수고 바닥을 뜯어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도진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다. 저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도진은 해운 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오래된 창고에는 비상 환기구가 지하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서연을 이끌고 건물의 측면으로 돌아가 덩굴에 가려진 녹슨 철문을 찾아냈다. 서연은 도진의 놀라운 정보력에 감탄할 겨를도 없이 그를 따라 어두운 지하 통로로 들어갔다. 지하 통로는 좁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도진은 스마트폰 조명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앞장섰다. 서연은 도진의 옷자락을 꼭 잡고 뒤따랐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다. 통로의 끝에 다다르자 위쪽으로 연결된 사다리가 보였다. 도진은 먼저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그곳은 창고 내부의 사무실 안쪽 벽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서연을 끌어올렸다. 사무실은 밖의 소랑과는 달리 조용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낡은 액자 뒤를 더듬었다. 그녀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닿았다. USB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사무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들이 사무실까지 수색하러 온 것이었다. 도진은 재빨리 서연을 책상 밑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한 명이 들어와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이 책상 쪽을 향하려는 찰나 도진이 번개처럼 튀어나가 사내의 목을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내가 쓰러졌지만 넘어지면서 의자를 건드려 큰 소음이 발생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다른 놈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들켰다. 도진은 쓰러진 사내의 무정이를 밟아 부수고 서연의 손을 낚아채며 창문 쪽으로 달렸다. 도진은 의자를 집어던져 창문을 깼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서연을 안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쪽에는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충격을 흡수해 주었다. 흙투성이가 된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놈들이 쫓아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미로 같은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녀를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도진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차를 세워둔 곳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신히 채 올라탄 도진은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뒤따라오던 놈들이 차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차는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안전한 거리까지 멀어지자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도진은 아무 말 없이 티슈를 건넸다. 그녀가 쥐고 있는 작은 USB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도지는 이토록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했던 그녀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무감이 아닌 남자로서의 본능에 가까웠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도시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도지는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도진에게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이 이토록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해운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었으나 최 상무의 갑질과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파산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처절한 복수였던 것이다.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이 바로 옆에 있는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도진은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해온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약속했다. 반드시 최 상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차가운 차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경호원이 아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 속에 있던 대포폰이 진동했다. 이 번호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섬뜩한 뉘앙스는 숨길 수 없었다. 상대방은 짧고 굵게 말했다. USB를 가지고 있지 얌전히 넘기지 않으면 다음 타깃은 네가 아니라 내 어머니가 될 거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까지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다. 놈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진은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놈들의 비열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쟁은 이제 더욱 잔혹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서연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전화가 끊어지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공포가 감돌았다. 서연은 공황 상태에 빠져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금방이라도 이성을 잃고 뛰쳐나갈 기세였다. 강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며 눈을 맞췄다. 그는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것은 놈들이 파놓은 가장 뻔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고 냉정하게 조언했다. 도진은 잠시 차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운그룹의 보안실장에게 연락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익명의 제보자인 척하며 요양병원에 즉시 사설 경호팀을 급파하도록 조치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넘쳤으며 수화기 너머에 상대방조차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도진이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어머니의 안전을 확보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도진은 이제 방어만 하는 단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최 상무가 어머니까지 건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다급하다는 증거였다. 도진은 오늘 밤 최 상무가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해 비밀리에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화려한 사교 모임이지만 실상은 검은 돈과 이권을 거래하는 밀실이었다. 도진은 그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최 상무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곳에 잠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낡은 청바지와 점퍼 차림으로는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강남의 한 고급 부티크로 향했다. 그곳은 예약 없이는 방문조차 불가능한 곳이었지만 도진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매니저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수트들이 진열된 공간에 들어서자 서연은 압도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진은 익숙하게 행거를 뒤지며 서연에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라냈다. 그의 손길은 거침없었고 안목은 전문가 뺨칠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다. 서연은 운전기사가 이런 곳을 어떻게 아는지 의아했지만 도진은 예전에 모시던 사모님 심부름을 자주 왔었다고 능청스럽게 둘러댔다. 잠시 후 피팅룸의 커튼이 열리고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네이비색의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평소에 딱딱한 정장 차림이나 며칠간의 도주 생활로 초췌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속했던 귀족 영예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준은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재벌가 여식들을 봐왔지만 서연에게서 풍기는 기품과 강인한 아름다움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도진 역시 말끔한 턱시도로 갈아입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그가 수트를 입자 타고난 재벌 3세의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왔다. 서연은 낯선 남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도진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최고급 렌터카를 타고 파티 장소인 남산의 프라이빗 클럽으로 향했다. 입구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고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을 뻗어 서연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그는 오늘 밤 우리는 초대받은 VIP이며 그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진은 입구의 보안 요원에게 위조된 초대장 대신 자신의 얼굴과 태도로 밀어붙이는 대담한 전략을 썼다. 그는 마치 이곳의 단골인 것처럼 오만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보안 책임자의 이름을 대며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요원들은 당황하며 바리게이트를 걷어 올렸다. 이것은 도진이 평생을 몸담았던 세계의 언어였고 그는 그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파티장은 샹들리에의 불빛과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가면을 쓴 채 위선적인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알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도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꼿꼿하게 고개를 들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귓가에 속삭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의 등장에 장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낯설지만 매력적인 뉴페이스의 등장은 권태로운 사격의 인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능숙하게 웨이터에게 샴페인을 받아 서연에게 건네며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 섞어 들어갔다. 그때 파티장 한가운데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상무였다. 그는 중견기업의 회장들과 담소를 나누며 거만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서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서연의 몸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지자 도진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끌며 진정시켰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경고하는 눈빛이었다. 도진은 최 상무의 수행비서가 재킷 안주머니에 스마트폰과 보안키가 담긴 파우치를 넣고 다니는 것을 포착했다. 저 파우치 안에 그들이 찾는 원본 데이터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도준은 서연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작전을 시작할 때였다. 도진은 일부러 최상무의 무리 쪽으로 다가가며 서연에게 춤을 청했다. 홀 중앙에서는 라이브 밴드가 연주하는 감미로운 왈츠곡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도진의 리드에 이끌려 플로어 위로 올라갔다. 도진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리드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이 얽혔다. 서연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도진의 품 안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도진은 춤을 추면서 틈틈이 최상무 비서의 동선을 체크했다. 그는 서연을 회전시키며 자연스럽게 비서의 등 뒤로 접근했다. 긴장감에 서연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 도진은 고의적으로 지나가던 웨이터와 부딪히는 척하며 비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샴페인 잔이 깨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찰나 도진의 손은 마술처럼 비서의 재킷 안주머니를 스치고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안카드가 도진의 손아귀로 넘어왔다. 비서는 옷에 묻은 술을 털어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도진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자신의 명함이 아닌 가짜 명함을 건네는 여유까지 부렸다. 소동이 진정되자 도진은 서연을 데리고 자연스럽게 홀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짓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VIP 라운지 쪽에 위치한 최상무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복대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도진은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이동했다. 훔쳐낸 보안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자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무실 안은 어두웠고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도진은 스마트폰 조명을 켜고 책상과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 앞에서 망을 보며 인기척을 살폈다. 시간은 촉박했다. 최상무나 비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도진은 책상 서랍에 이중 바닥을 찾아내어 그 속에 숨겨진 태블릿 PC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불법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좌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이 아니었다. 서연은 다급하게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창문은 고층이라 뛰어내릴 수 없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다. 도진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챙기고 서연을 끌어당겨 육중한 커튼 뒤에 테라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최상무와 비서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최상무는 무언가 낌새를 챈 듯 방안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둘러보았다. 그는 책상 위가 어지럽혀진 것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쥐새끼를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방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가 갈리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테라스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옆방 테라스까지의 거리는 약 2m 남짓이었다. 평지라면 가볍게 뛸 수 있는 거리였지만 10층 높이의 허공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진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 믿죠? 그의 짧은 물음에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호원이 커튼을 젖히려는 순간 도진은 서연을 안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밤바람이 귀를 때렸고 짧은 비명조차 삼켜진 채 두 사람은 중력을 거스르며 옆 테라스로 굴러 떨어졌다. 둔탁한 충격음이 났지만 다행히 놈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듯 했다. 간신히 옆방으로 탈출한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 있었다. 도진의 품에 안긴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방금 전의 도약은 미친 짓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강렬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도진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걱정에 서연은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서연은 충동적으로 도진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당겨 입술을 맞출 뻔했지만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잡고 멈췄다. 지금은 로맨스에 취할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후에야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도진은 확보한 태블릿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만 있으면 최상무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오늘 밤 도진이 보여준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상류층의 에티켓 완벽한 춤 솜씨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턱시도가 마치 제 옷처럼 자연스러웠던 점까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기사님, 당신 정말 누구예요? 운전기사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시선을 피했다. 도진은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밝혀야 할 진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과거에 조금 험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에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가 누구이든 지금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도진은 차를 출발시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노라고.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이제 최후의 방역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검은 먹구름이 낮게 깔린 인천항의 밤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강도진이 모는 차량은 빗물을 튀기며 정막에 쌓인 컨테이너 야적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섰다. 와이퍼가 거칠게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폭우였다. 조수석에 앉은 한서연은 품에 안은 태블릿 PC를 생명줄처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며 우리가 만나기로 한 정보원이 정말 이곳에 오는 것이 맞는지 재차 물었다. 도진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섭외한 정보원은 과거 해온 그룹의 보안팀에서 일하다 쫓겨난 인물로 최상무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너무나도 고요했다. 비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이 침묵이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느껴졌다. 약속 장소인 삼부두 끝자락에 도착하자 거대한 크레인 아래 덩그러니 서 있는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도진은 전조등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지만 상대방 차량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도진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서연에게 차문을 잠그고 절대 내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지시한 뒤 우산을 챙겨들고 차에서 내렸다. 빗줄기가 도진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경계태세를 갖추고 상대방 차량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운전석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을 들여다본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보원은 이미 운전대에 머리를 박은 채 숨져 있었다. 함정이었다. 도진이 급히 뒤를 돌아 차로 뛰어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터지며 그를 비췄다. 눈을 뜰 수 없는 빛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컨테이너 위와 바닥 곳곳에서 무장한 사내들이 도진과 서연의 차를 포위하며 좁혀왔다. 그들은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었다. 방탄조끼와 진압봉 그리고 살상용 단검으로 무장한 전문 용병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검은 우산을 쓴 최상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확성기를 통해 쥐새끼들이 드디어 도관으로 들어왔다며 비아냥거렸다. 차 안에 있던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최상무는 도진을 향해 손짓하며 그놈부터 처리하고 여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용병들이 일제히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도진은 우산을 접어던지고 자세를 낮췄다. 피할 곳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주먹과 발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만 했다. 빗물 섞인 바닥을 박차고 도진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도진의 격투 실력은 실전에서 다져진 것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너무 많았다. 그는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하며 순식간에 2명을 쓰러뜨렸지만 뒤이어 날아온 쇠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몸을 회전시켜 상대의 턱을 올려찼다. 빗물과 피가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오열하며 차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도진은 찢어지는 목소리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호원의 의무감을 넘어선 처절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용병들의 공격은 끈질겼다. 한 놈이 도진의 허벅지를 단검으로 그었고 도진이 주춤하는 사이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리눌렀다. 흙탕물 속에 얼굴이 처박힌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상무가 다가와 쓰러진 도진의 머리를 구두굽으로 짓밟았다. 그는 낄낄거리며 운전기사 주제에 제법이라며 비웃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차 유리를 깨고 여자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유리가 박살났고 서연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서연이 머리채를 잡힌 채 빗속으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본 도진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도진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자신을 누르고 있던 사내의 급소를 공격하고 틈을 만들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통신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해운그룹 회장 일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위성통신 단말기였다. 도진은 피 묻은 손가락으로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최상무의 부하들이 다시 그를 제압하려 달려들었지만 도진은 단말기를 입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는 어조로 읊조렸다. 여기는 코드 제로. 강도진이다. 현재 위치 인천항 3부두. 알파팀 전원 즉시 투입하라. 적들은 전원 사살해도 좋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도진의 입에서 나온 이름 강도진. 그 세 글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다. 특히 서연을 끌고 가던 최상무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알고 있는 강도진은 철없는 재벌 3세였지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야수가 아니었다. 최상무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부하들에게 당장 저놈의 목을 치라고 고함쳤다. 용병들이 다시 무기를 들고 도진을 향해 쇄도하는 순간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다. 먹구름 사이로 수대의 검은 헬리콥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하강하고 있었다. 동시에 항만 입구에서는 방탄 처리가 된 검은색 SUV 차량 수십 대가 펜스를 뚫고 돌진해 들어왔다. 해운그룹의 최정예 보안부대 알파팀이었다.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무장 요원들은 망설임 없이 용병들을 향해 제압 사격을 가했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마비시켰고 훈련된 요원들은 순식간에 최상무의 부하들을 무력화시켰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 앞에 깡패 집단에 불과한 용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최 상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보안팀장과 요원들에게 포위된 뒤였다. 도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빗속에 무릎 꿇린 것은 이제 최 상무와 그의 일당들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알파 팀장이 급히 도진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부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위를 챙기지 못한 저희를 벌해 주십시오. 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빗속에 메아리 쳤다. 그 뒤로 도열한 수십 명의 요원들 역시 일제히 도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도진의 모습은 영락없는 제왕의 자태였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압송하고 경찰청장에게 직접 연락해라. 내 이름을 걸고 이 사건을 맡기겠다고 전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절대적인 권력이 실려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회장님, 강도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며칠 동안 자신의 곁에서 운전대를 잡고 컵라면을 함께 먹으며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주었던 강 기사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해운그룹의 후계자 강도진이라니.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재벌, 3세 정략 결혼의 상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였다.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모든 것이 그의 유희였을까? 가난한 변호사의 복수극을 구경하며 즐겼던 것일까? 서연의 눈에서 빗물과는 다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황 정리가 끝나자 도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도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친절함이 기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도진은 당황한 듯 멈칫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당신이 강도진이었어요. 처음부터 날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바보처럼 당신 앞에서 내 얘기를 떠벌리는 걸 보면서 재밌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갈라졌다. 도진은 서연의 오해를 풀고 싶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고 나중에는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내가 강도진이라는 걸 알면 당신이 내 도움을 거절할까봐 두려웠어요. 도진이 쉰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나를 기만했어요. 내 진심을, 내 절박함을 당신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생각했겠죠. 재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은 장난감에 불과하니까. 서연은 도진이 덮어주려 했던 재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주변의 보안 요원들이 서연의 무례한 행동에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도진은 빗속에 서서 멀어져가는 서연을 잡지 못했다. 지금 그녀를 잡는다면 그녀는 영영 부서져 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비틀비틀 항만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거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재킷을 집어들며 입술을 깨물었다. 물리적인 적은 물리쳤지만 그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도진에게 다가와 물었다.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는 저희가 안전하게 댁까지 에스코트 하겠습니다. 도진은 멍하니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녀를 지켜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도진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와 안락한 실내 공기가 그를 감쌌지만 그는 조금 전에 낡은 소형차, 아니 사무치게 그리웠다.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도진은 생각했다. 운전기사 강 기사는 오늘부로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냉혹한 승부사 강도진뿐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사단이 나게 만든 최상무와 그 배후 세력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차례였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이 대열을 갖추어 이동했다. 도진은 태블릿 PC를 켜고 데이터를 확인했다. 서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언론사 사회부장들 전부 내 집무실로 부르세요. 판을 뒤집을 겁니다. 도진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랑을 잃은 남자의 분노는 차가웠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내일이 오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그는 다시 서연을 찾아가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 날 아침 해운그룹. 본사 로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던 임직원들은 정문 앞에 도열한 수십 명의 경호팀과 검은 세단들의 행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그 침묵을 가르고 강도진이 차에서 내렸다. 지난 며칠간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운전대를 잡던 운전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헤어스타일과 이탈리아 장인이 재단한 최고급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허리를 숙였고 도진은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차가운 눈빛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후계자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 내면은 서연에 대한 죄책감과 최상무를 향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도진이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보고를 시작했다. 최상무 측이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을 듣고 주주들을 포섭하며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도진이 확보한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도진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임원을 모함한다고 여론몰이를 할 계획이었다. 도진은 인매를 비틀며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최상무 같은 늙은 여우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이 안에 담긴 데이터는 강력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여론을 완벽하게 뒤집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해석하고 증언해줄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이 할 수 있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한 뒤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 수행비서가 운전하겠다고 나섰지만 도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연을 만나러 가는 길만큼은 남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작은 개인 법률 사무소 앞에 차를 세웠다. 낡은 간판이 걸린 허름한 건물은 해운그룹의 마천루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도진은 잠시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다듬었다. 재벌 3세의 오만함이 아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필요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쉰 그는 차 문을 열고 사무소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자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서연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밑은 퀭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서연은 도진을 보자마자 차갑게 표정을 굳히며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도진은 그녀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호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을 하러 왔다고 선을 그었다. 도진은 품 안에서 위임장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해운그룹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담당할 특별 고문 변호사직이었다. 보수는 백지수표였지만 도진이 강조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이것이 서연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당신의 복수를 위한 칼로 써주십시오. 도진의 말은 묵직하게 서연의 가슴을 때렸다. 서연은 계약서와 도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강기사가 아니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기업가 강도진이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진심을 그녀는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그녀 평생의 수건이었다. 감정에 치우쳐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딸로서도 어리석은 짓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에요. 도진은 씁쓸하지만 안도감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총회 당일 해운그룹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웅성거리는 소음이 장내를 가득 채웠다. 단상 중앙에는 최 상무가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주변을 추종 세력들이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었다. 최 상무는 마이크를 잡고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도진이 최근 정체불명의 외부인들과 어울리며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사실인 양 떠들어댔다. 주주들이 동요하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론이 최 상무 쪽으로 기울려는 찰나 강당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도진과 한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도진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고 서연은 그 옆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도진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별다른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다. 그는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운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으로 물러나며 서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서연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긴장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최 상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금액들이 적나라하게 띄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반박 불가능한 팩트의 폭격이었다. 서연의 브리핑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행위들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하청업체가 최 상무의 갑질로 인해 어떻게 도산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증거를 공개하며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취재진은 미친 듯이 기사를 타전했다. 최 상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작이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이 모든 자료의 원본은
이미 검찰에 넘어갔으며 지금 이 시간부로 최 상무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강인했다. 그 순간 강당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수갑을 채웠다. 최 상무는 발버둥치며 도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라기보다는 죄업을 청산하는 집행자의 눈빛이었다. 최 상무가 끌려나가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주들은 도진의 결단력과 서연의 용기에 환호를 보냈다.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고개를 숙여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해운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강당에는 도진과 서연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며 강당 안을 붉게 물들였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긴장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서연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약속대로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자신은 돌아가 보겠다고 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깍듯하고 사무적이었다. 도진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지난 며칠간의 추억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서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이대로 끝입니까?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의미가 없었을 리 없었다. 그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느꼈던 감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배신감과 사랑 사이의 간극을 메울 시간이.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도진 씨 아니 부회장님,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나는 너무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세계는 달라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은 도진을 지나쳐 강당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보내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세계가 다르다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까지 내가 내려가겠다고요. 기다려줘요. 내가 다시 당신에게 갈 테니까.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도진은 보았다. 그녀가 마지막에 짓고 있던 희미한 미소를. 그것은 완전한 거절이 아니었다. 도진은 혼자 남은 강당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제 장애물은 모두 사라졌다. 회사를 정상화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서연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때는 거짓된 운전기사가 아니라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강도진으로서 그녀 앞에 설 것이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비즈니스 전쟁은 끝났지만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거리에 낙엽이 뒹구는 늦가을이 찾아왔다. 해운그룹의 본사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강도진에게는 그 불빛들이 그저 차가운 데이터의 나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최 상무 사건 이후
그룹은 뼈를 깎는 쇄신 과정을 거쳤고 도진은 그 중심에서 불철주야로 뛰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다. 주간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가 언론을 도배했지만 정작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문득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비서실장은 피로해 보이는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으니 귀가하셔도 좋다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도진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젊은 회장님은 남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한 마음을 안고 있었다. 한서연 역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해운그룹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녀의 법률사무소는 연일 의뢰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녀는 스타 변호사 반열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이라 치켜세웠지만 서연은 밤늦게 사무실에 홀로 남을 때마다 밀려오는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다가 고개를 들면 문득문득 낡은 소형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나누었던 시답잖은 농담들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념을 떨치려 애썼다. 도진은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녀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자꾸만 그를 찾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 한구석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사진 옆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빛바랜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도주 중에 도진이 사주었던 편의점 영수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 하루 동안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그 낡은 세단을 찾았다. 수리팀을 불러 밤새 차량을 정비하게 했고 자신은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운전기사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지어진 맞춤 정장보다 땀 냄새가 배어있는 이 유니폼이 왠지 더 자신의 피부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위압적인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엑셀을 밟았던 뜨거운 피를 가진 강 기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도진은 캡 모자를 눌렀으며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겠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늦은 밤 서연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자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코트 깃을 여몄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빈 차는 보이지 않았고 거리에는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때 건너편 골목에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몇 달 전 그녀와 생사를 함께했던 그 낡은 세단이 거짓말처럼 서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그녀의 앞에 멈춰 섰고 조수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과 눈을 맞추며 짐짓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예약하신 대리운전 기사 도착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익숙한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도진은 서연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는 다르게 평화로웠다. 서연은 곁눈질로 도진을 훔쳐보았다.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도진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서연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오늘만큼은 회장 강도진이 아닌 오롯이 한서연의 남자가 되고 싶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남산 소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도진은 예전에 추격전을 벌일 때와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핸들을 조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었다. 서연은 덤덤하게 회사 일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정리하고 비리 임원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마다 서연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서연은 그가 자신을 잊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남산 정상 부근의 전망대 주차장에 차가 멈췄다. 평일 늦은 밤이라 인적은 드물었고 발 아래로는 보석처럼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도진은 시동을 끄고 잠시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가 천천히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쓰고 있던 캡 모자를 벗어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운전기사로 위장했던 것도 결국 당신을 만나기 위한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진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서연은 잡힌 손을 빼지 않고 그의 눈을 응시했다. 도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는 해운그룹의 회장이지만 당신 앞에서는 그저 운전 잘하고 당신을 지키고 싶은 강 기사이고 싶습니다. 내 배경이나 직함 다 떼고 그냥 남자 강도진으로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 요구보다 강렬하게 서연의 가슴을 울렸다. 서연은 도진의 손을 꽉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제가 필요했던 건 재벌 회장님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위험할 때 내 앞을 막아주는 바보 같은 남자였어요. 당신이 강 기사든 강 회장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당신이면 돼요. 그녀의 대답에 도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도진은 서연을 끌어당겨 깊게 포옹했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시간 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그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확고한 사랑이 자리 잡았다. 도진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도 않을 겁니다. 서연은 도진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도진의 차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로맨틱한 공간이 되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도진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 아래 빛나는 도시를 가리켰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곳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서연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강 기사님은 해고인가요? 아니면 계속 고용해야 하나요? 도진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평생 전속 계약입니다. 보수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위약금은 아주 비싸니 해지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연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다시 채오른 도준은 서연에게 운전석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운전해 볼래요? 내가 옆에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줄게요. 서연은 의외의 제안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진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서연이 핸들을 잡자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도진은 옆에서 다정하게 길을 안내하며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차는 남산을 내려와 강변북로를 시원하게 달렸다. 서연은 엑셀을 밟으며 느껴지는 속도감을 즐겼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고 서로를 속이는 관계도 아니었다. 정략 결혼이라는 낡은 관습을 깨고 스스로의 의지로 운명을 선택한 그들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인생이라는 긴 도로를 함께 질주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굴곡진 도로가 나타날지라도 두려울 것은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과 그 손을 잡아주는 또 다른 손이 있는 한 그들의 주행은 언제나 행복한 드라이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개팅을 도망치려다 운명처럼 얽혀버린 그날의 해프닝은 이제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첫 만남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재벌 회장과 변호사 그리고 운전기사와 승객이라는 복잡한 타이틀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들은 그저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밤거리를 달렸다. 서연이 콧노래를 흥얼거리자 도진도 따라 부르며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붉은색 테일램프가 긴 궤적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다. 그 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희망의 신호탄처럼 보였다. 운명은 때로는 짓궂은 장난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진심은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의 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다.